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는 주말이 지나면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가을비가 겨울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가을비라는 단어가 갖는 낭만과는 다르게 그 역할은 겨울이라는 황량함을 가져온다는 일종의 역설로 들리는 것이 사실인데요. 역설이라는 단어도 때로는 그 의외성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이 자연이 주는 역설은 기분 안 좋은 의외성은 아니겠죠. 바로 자연의 섭리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자연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계절, 오늘도 순리대로 생활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소통의 장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소통이 되고 있는 것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청원글 자체가 그렇게 단순히 글 하나 찍 남기는 것보다는 좀 더 제도 자체를 익명글이 아닌 자기 이름과 개인 신상을 내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런 것쯤은 조금 있으면 냄비 근성이다, 잠잠해진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국민들의 생각을 좀 무시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사이트가 있고 소통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만큼 지키고 저희의 생각이랑 그런 걸 존중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국민들이랑 정부랑 이제 좀 다 좀 친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뭐 이번에 이제 부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폭행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것도 보면 무작정 폐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를 해야 한다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주면은 더 이제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잘 이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국민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반영이 되고 소수의 의견도 조금 잘 수렴해 줬으면, 그런 거죠. 일부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많이 성숙돼서 일부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면 사전에 걸러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분 쭉 들으셨죠? 이 청와대의 홈페이지, 여기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게시판. 이 게시판은요, 이 지난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 소통 취지로 문을 열었었습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고 있는데요. 자, 시민들의 의견도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소년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청원 게시판, 새로운 국민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전문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태광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여기 들어가 보셨죠? 청와대 국민청원 네. 게시판. 왜냐면 우리 인터뷰 하려니까 들어가셔야 되는 거. 저도 뭐 청원이 크게 없어서 안 들어갔었는데. 아, 예.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청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9월 기준으로 한 14,000건 이상이 왔다고 그러니까, 통계로.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00건이요? 네. 뭐, 이 14,000건에는 뭐,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 뭐,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근데 주로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심으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예. 개인적 사안보다는
약간 신문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신문고하고는 좀 다른 이제 그런 개인 쪽이다. 의원보다는 그런 쪽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근데 지난번에는 소년법 개정 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20만 명 이상이 돼서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가 곧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청원을 하고 또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정부가 준비해서 내놓고 뭐 브리핑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정책 방향 같은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오면서 했던 몇 가지 그 정책들의 어떤 방향성과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했었는데 저 문재인 정부는 수기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사실 둘 다 직접 민주주의의 두 가지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그 원전 공론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수기 민주주의 말씀을 하시고 직접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조차도 사실은 광의로 보면 직접 민주주의로 볼 수가 있죠. 국민 총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라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번에 그 원전 공론화에서 봤던 것은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는 파퓰리스트 수기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나와서 정치 기반자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그것에 동의를 얻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과 지금 국민청원제는 사실은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반영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견이 글러진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일단 청원이라는 것은 개별적 의견들이 좀 더 올라오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하나의 그 분류로 이제 통합될 수는 있긴 있겠지만, 그걸 통합하는 역할들은 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그 통합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완전히 100% 이렇게 합의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과정들, 그런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기라고 이제 불리는 어떤 새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방 의견에 동의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결정들이 내려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 그러는데 사실 일반 시민의 참여 폭이라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문가들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었을 때 그것을 과연 수기라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말이지만 여러 가지 테크니컬하게 그런 문제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많은 난관들이 있죠. 예. 지금 교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상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 논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가는 그 과정, 그런 모습들을 보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장히 지금 뭐 시청 앞이나 대한문 광장에 가보시더라도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기가 이루어질까, 제대로 된 어떤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죠.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일반 시민의 참여폭이 제한되어 있다. 이 얘기는 소수가 다수를 가장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수기 민주주의가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시민의 어떤 참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권위주의 통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 과연 수구의 민주주의인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그 원전 공론화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가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또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될까요? 사실 그게 전문가가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그 논쟁거리인 것 같고요. 예. 과연 전문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 사실 전문가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 집단이 있고요. 그 전문 집단 내에서 피어 리뷰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면 예. 그 안에서 사실 이제 자신의 어떤 직업군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수행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딱히 전문가를 국가가 자격을 두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공론화라는 문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이제 그 공화주의적인 어떤 그런 덕목을 실천하려고 하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공화주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장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동아주의라는 것은 시민의 참여, 시민의 덕목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정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시장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뭐 개인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껴온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완으로 공화주의적인 이런 수기 민주주의를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이 냉담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기민주주의를 해도 성공적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민주주의가 부족해가지고 권위주의 정부 또는 뭐 박근혜 정부 같은 것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그러면 직접민주주의적 그 장치가 없었는가?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특히 뭐 국회에서 입법할 때 그 입회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KTV나 이런 그 국회 방송을 통해서 그 국회 전체를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건 사실 직접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직선제 자체도 직접 민주주의인 것이고, 예. 또 지금 이제 뭐 실현은 안 됐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민 소환제,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민 소환제를 한다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 또 그런 논의들은 이미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수기 민주주의가 뭐 직접 민주주의 최고의 어떤 그런 장치다 또는 그런 방법에 대한 식의 어떤 이야기들은 크게 저는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공화주의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 이런 것들이 과연 있었는가 우리나라에. 예. 라고 했을 때 사실 공화주의와 개인주의가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설파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소통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더군다나 이 게시판 같은 경우에 욕설이라든지 과격한 주장의 글도 난무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예?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민 덕목을 강조하기 위한 전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 개인주의와 공화주의는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학자들 사이에도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에 구현됐을 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정치 사상을 내세워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구현하겠다 이런 발상들은 사실 현대 사회에는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라는 그런 시대고, 사실 상업성이라고 불리는, 상업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하나의 가치가 훨씬 더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시민의 덕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칫 굉장히 고리타분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현실과 유리됐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러면 이게 진정한 소통 창구가 되기 위해서 정부 국민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정부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예. 정부가 이제 뭐 잘못 어떤 그 태도를 취했을 때는 너무 그러니까 국민을 계도한다라는, 과거에 또 우리가 비판했던 그런 권위주의 정부의 어떤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원론적 답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정부가 사실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된 정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 스스로의 책임과 그 입장들을 밝히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국민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과 입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릴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비행기 타고 그리스로부터 불시가 왔죠. 자, 어제 인천공항에 잠시 후에, 아직 도착 안 했네요. 11시쯤 도착해서 이제 101일간의 국내 봉송 일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 인천에서 시작해서 제주도, 부산, 울산, 이렇게 해서 전국 17개 시도를 누빌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을 뜻하는 총 2018km의 정말 긴 여정을 지나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날인 2018년 2월 9일에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화봉송 주자는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7,500명이라고 합니다. 이야,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북한 인구수가 약 7,500만 명이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짜릿한 희망의 불꽃을 들고 달릴 시민 영웅상의 주인공 일반인 주자 이승선 씨 전화 연결해서 직접 좀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이거 성화봉송 주자로 딱 선정이 되니까 기분 어떠세요? 네, 어저께 저녁에 퇴근하고 나니까, TV 뉴스에서 성화봉송이 이제 우리나라로 인수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예. 이제 긴장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함이 많이 더합니다. 아, 긴장보다는 좀 네.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다 이거죠. 네. 근데 우리 이 선생님께서 이 봉송 주자가 되게 된 이유나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유보다는 제가 어쩌다가 대한민국 동아줄 의인이라는 타이틀을 붙게 되었는데요. 네. 그 좋은 인연이 저도 이 평화로운 나라 행사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동아줄 뭐라 그러셨어요? 좀 아까? 저를 대한민국 동아줄 의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동아줄 의인이요? 네. 예. 네, 그 좋은 단어가 저한테 붙어 있는데, 예. 그 좋은 이미지를 평창 올림픽에 성공적으로 기원하기 위해서 저도 무엇인가가 조금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어느 구간에서 뛰세요? 아직 구간은 정하지 않고요. 1월달 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1월달 초쯤에 예정이 돼 있고 구간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몇 킬로 뛰시는지는 아시죠? 1킬로 정도 뛰시나요? 구간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7,500명이나 되는 숫자 때문에 예. 구간이 배정이 작고요. 200m 정도씩 몇 미터요? 200m요. 200m요? 네. 근데 네. 저 실례지만 우리 이 선생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신체 나이와 정신 나이와 정신 나이로는 35세 정도 되는데 네. 주민등록증 나이로는 한 54세쯤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근데 200m 뛰시려면 좀 평소에 이제 체력을 갈고 닦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m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사실. 안 뛰던 사람이 뛰려면. 아유, 못해도 한 2kg는 주셔야죠. 200m 가지고. 양이 아쉽다. 그냥 엄청나시네요. 2km, 2km. 이야, 진짜. 근데, 요새 이렇게 운동도 좀 살살 하시고 그러시겠네요. 그죠? 네, 운동은 평상시에 일하는 것이 운동인데, 네. 그래도 달리기하고는 좀 틀리니까요. 네. 나름대로 저녁 시간에, 운동 달리기 연습도 조금 하겠지만은, 50대가 되다 보니까 이 어깨, 팔, 허리 이런 데 쑤시는 현상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제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 한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의 빗자루대 아시죠? 그 빗자루대를 봉수로 삼아가지고 그냥 제가 차가 난 건데 그 빗자루대 가지고
그냥 흔들어 대기만 하면은 예. 일종의 무술로 치면 봉술이고 그냥 흔들어 대기만 하면은 팔, 허리, 어깨 통증 이런 게 많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취미 삼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이 선생님, 2015년 시민영웅상 받으셨죠, 그죠? 네. 예, 동아줄의인,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사연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 참, 동아줄 의인으로 상 받을 심사위원들이 잘못 선정한 것 같은데요. 또 이 겸손까지, 이거, 예. 아유, 거기서 활동하신 분들은 소방관들이 역시 애를 쓰셨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으셨고, 그렇지만은 이제 12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손가락 두께만한 밧줄을 가지고 저한테 안전하게 몸을 맡겼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해줬을까. 그게 제일 의문인데 모두 12명이 잘 따라줘가지고요. 의정부 화재 때죠? 네. 뭐 6층, 8층 이러면은 높이로 치면은 8층 같으면 24m 높이인데. 예, 그렇죠. 네, 자기 몸을 저한테 의지하면서 맡겨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이렇게 무사히 이런 상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세요. 이게 사실 말도 어렵고 진짜 하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을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정말 한 2km 뛰셔야 되는데 하신 것만큼 하려면 진짜로 2km 정도 뛰셔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이 성화봉송을 하시면서 좀 이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방송이나 나타나는 이유는요. 예. 제 이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제가 그때 두 분이 탈출을 못하고 복도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안타까워서 할 수 있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더니 제가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안전사고에 특히 화재 안전사고에서 탈출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대처 방법을 제가 고안을 했기 때문에 이 올림픽 계기로 제의 그 아이디어가 조금 비춰져가지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뭔지? 네, 잘 들으시죠. 예. 화재는 소방관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일 빠른 시간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화단에 물을 뿌리는 샤워기 꼭지 있죠. 예. 분무기요. 예. 그거를 호스로 연결해서 화장실에서 샤워기 꼭지를 뜯어내고요. 예. 거기다가 연결하는 방법을 항상 비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샤워기 꼭지를 올렸을 때 물이 분사가 되고요. 예. 그 물로 바로 화재를 제압할 수 있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고 그 방법은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싫든 좋든 다중시설에서 살잖아요. 예. 요거 한 사람의 잘못에 의해도 그 안에 전체 아파트 전체에 피해를 입잖아요. 예. 그럼 빠른 시간 내에 탈출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탈출할 때는 다 연기를 마시게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이제 방법은요. 예. 우리가 50리터짜리 김장봉투가 있습니다. 700원이면 살 수 있고요. 투명한 김장봉투를 맑은 공기가 있을 때 그거를 머리에다가 집어넣고요. 공기를 불어넣어서 집어넣고 끝을 조이면은 한 5분 정도는 숨을 안 쉬고도 그 공기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를 좀 가르쳐 주고 싶고요. 분명히 아파트 높은 데서 5분이면 다 빠져나오고 연기 안 마시고요. 요거 꼭 좀 피해야 되는 있고. 진짜 아주 중요한 방법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화생방이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라고 하면 이런 걸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미 오늘 전달 많이 저희 방송이 또 이게 아침에 제일 많이 듣는 방송이라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가 막히세요. 700원이면은 두 장 씁니다. 두 장 사면요. 알겠습니다. 자기 아끼는 동물이든 옆에 있는 친구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귀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200m 잘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동아줄의인으로 알려지신 분이죠. 성화봉송의 일반인 주자로 선정된 이승선 씨와 함께 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8시 39분 22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 많이 어제보다 따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날씨가 흐려 있는 것 같은데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나성숙 캐스터. 네, 흐린 날씨 때문인지 오늘 아침 출근길 올림픽대로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공항 방향이고요. 고덕그린 공원 부근 1차로와 3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현재까지는 되지 않고 있고요. 강동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통과하는데 30분 이상입니다. 이후로도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동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통과하는데 20분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암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인데 이 구간도 25분, 또 한남대교에서 이촌동 부근으로도 다시 한번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천안 부근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 갓길에서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전에도 이승선 씨라고 의정부 화재 때 동아줄로 많은 인명을 구하신, 그래서 성화 봉송주자가 되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오늘이 올림픽 개막 D-100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인천공항에서 11시에 들어오죠? 맞습니다.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오늘 오전 1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고요. 이 성화 인수단이 어제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이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에서 성화를 인수받았고 전 세계를 이용해서 오늘 오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천 도착 직후부터 이 7,500명의 주자들이 101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 2,018km를 누비고요. 내년 2월 9일 이 올림픽 개막 당일인데 이 개막식장에서 평창의 밤하늘을 밝히게 됩니다. 이 조직위원회하고 이 문체부 강원도가 이 성화 봉송을 계기로 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다양한 문화 행사, 축하 공연을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첫날이 되는데, 오늘은 피겨 유망주 유영 선수, 축구 스타 차두리, 가수 수지, 개그맨 유재석, 박명수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천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에서 머무르게 되고 내일 제주도로 이동해서 이제 본격적인 봄송길에 오르게 됩니다. 어제 평창올림픽 개막 100일 남겨두고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단 목표가 메달 순위 4위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어제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평창올림픽 G-100일 미디어데이가 열렸거든요. 이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 이승훈, 김보름 선수,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등이 참가했는데 이상화 선수 이 평창에서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거든요. 소치 올림픽 때보다 오히려 부담이 덜하다라고 밝히면서 올림픽 전에 이제 경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개막 전까지 조금씩 기록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가 처음으로 열리거든요. 이승훈, 김보름 선수 이 올림픽 매스 스타트 초대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고요. 자, 우리 선수단 평창에서 금 8, 은 4, 동 8개로 메달 순위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동계올림픽에서는 메달 많이 못 땄잖아요. 밴쿠버 때 금메달 6개를 딴 것이 최고 성적이었죠.
뭐 8개도 가능은 하겠네요. 예. 예. 자, 그리고 프로야구 하나가 한용덕 감독을 새로 영입했는데 이게 내년에 어떻게 변할까요? 한화가? 예? 한화가 늘 궁금하죠. 이 한화가 이 두산의 한용덕 수석 코치를 신인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 3년, 계약금과 연봉 3억 원씩 총액 12억 원의 도장을 찍었고요. 예. 이 두산의 수석 코치지만 한용덕 감독이 원래 한화맨이거든요. 이 한화에서 이 선수와 코치, 감독 대행, 단장 특보까지 지냈다가 두산에서 수석 코치로 활약했는데 한화로 금이 환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금이 환영을 했는데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이 한화가 2007년을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오르지 못했고요. 자, 그래서 이 팀 재건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는데 한용덕 감독은 FA 선수를 영입하지 않고 이 선수를 육성해서 강팀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고요. 한화 전성기 시절의 스타였던 이 장종훈, 송진우 코치 등이 한용덕 감독과 함께 한화 코치진으로 합류합니다. 이 프로야구의 3김 시대가 있었죠. 이 김인식, 김성근, 김은명 감독이 그런데 예. 모두 다 한화에서 성적 부진으로 경질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이 한용덕 감독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좀 궁금해지죠. 예. 갑자기 뭐 무덤이라 그러니까 뭐 살벌해지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이제 사드 갈등 수습하고서 관계 정상화에 합의를 했죠. 요것부터 좀 짚어보죠. 예. 맞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많이 다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찬장반짜리 그 협의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딱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도록 합의했다.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오늘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 하겠다. 요 내용이 다인 것 같습니다. 꼬이고 꼬였던 사드의 실타래가 풀렸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작년 7월에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 만이고 지난 3월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사드 보복을 실행한 지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시진핑 2기 체제가 지난달 24일에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한중 간의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부 이럴 때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안 짚어본 부분이 많아요.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부분인데 이거 안 짚었거든요.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본 국내 산업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무쇠솥의 밥을 드셔보셨나요? 무쇠솥?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니까 너무 오래된 갑자기 얘기죠,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네. 밥은 많이 매일 먹으니까 언제 한번 먹어봤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밥솥에 하거나 밥통에 먹거나 아니 압력밥솥도 있고 많죠. 햇반에 먹잖아요. 되게 빨리빨리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 산업 이 사드 피해를 받던 국내 산업이 언제 회복되느냐 이 부분에서 청와대가 어제 밝힌 내용이 한중 협의 결과는 무쇠솥처럼 천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쇠솥에 밥을 먹은 분들은 도대체 언제 난다는 거야? 빠르면 한중 정상회담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내지는 내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가 나타나냐가 중요한데 그건 모르겠다는 거고 분명히 그래도 한중 간의 따뜻해지는 분위기를 눈에 보이게 느낄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아직 사드 보복을 중국이 풀지 않았어요. 그 한한령, 혐합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풀어야 되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는 모르겠지만 어제 증시에서는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사드 보복을 풀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관련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34%
올랐거든요. 과연 이제 맞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10일 그리고 그 이후에 방중 그리고 내년 초에 중국이 과연 진짜 사드 보복을 완전히 풀 것이냐가 앞으로의 관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네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죠.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로. 여기 그러니까 사채 관련된 거죠? 맞습니다. 대부업법. 대부업법.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사인 간의 금전거래, 이자 제한법 시행도 같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업체에서 빌리든 아니면 개인 간에 빌리든 간에 그 법정 최고금리가 이제 연 24%로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얼마냐? 연 27.9%거든요. 2년 만에 내년 2월 8일부터 24%로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다만 아셔야 될 게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내년 2월 8일 이전까지 금리는 연 27.9%고요. 그 이후에 체결하는 금리부터 연 24%로 내려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중금리는 올라갔는데 최고금리는 인하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맞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1월에 올라간다, 12월에 올라간다, 예상들이 많은데, 계속 이 대부업체들도 공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서 돈을 빌려와서, 조달해와서 빌려주는 거거든요. 조달금리는 올라가는데, 본인들이 빌려주는 금리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업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달금리 올라가고 최고금리 내려갔으니까 기존에 대부업 이용하던 분들이 불법 사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할 거다. 이런 위험성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추산으로는 한 34만 명 정도가 기존의 대부업체를 받다가 다른 불법 사채로 떨어질 수도 있다 우려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항상 대부업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잘 해결이 돼야 되겠죠. 글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사채금리, 이 대부업 금리가 사실 너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많이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요. 요새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수 그러는데 이 소비가 큰 폭으로 좋아졌다 그러네요. 이거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가 생산, 투자, 소비인데요. 그중에 이제 생산, 투자는 괜찮다. 그동안 얘기가 많았었는데 소비가 좀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비도 괜찮아졌다. 그래서 이른바 트리플 성장이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산업 생산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산업 생산은 7.4% 늘었고요. 생산도 서비스업 생산도 5.6% 늘었습니다. 이제 소비도 더 좋아졌다라는 건데 이게 일시적이냐 하면 추세적이냐 이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효과다, 추석 효과다, 이렇게 선물을 많이 사야 되니까 그 구매 수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비가 계속 좋아지려면 일자리, 고용이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느냐인데, 이번 9월 지표에서는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계속 좋아지려면 일자리가 계속 많이 늘어야 되고, 고용 개선 효과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큰 폭으로 좋아진 이유도 이게 결국 IT 반도체, 이 휴대전화 이쪽 때문에 높아진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반디 효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수출이 또 많이 좋아진 게 있고요. 이제 소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약간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오늘 방금 발표한 거 보면 10월 소비자 물가는 1.8% 올랐거든요. 작년 12월 1.3% 기록한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물가와 소비가 적정한 속도로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는 일단 약간 올라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소비도 추세적이냐 일시적이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내린다 그러죠? 1일부터 오늘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9.3% 서울시 기준 요금입니다. 평균 9.3% 떨어집니다. 원래는 이 도시가스 요금은 유가에 연동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국민 부담 완화를 인으로 지난 유가가 오를 때 제대로 요금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5조 5천억 원 정도 미수금이 쌓였는데 이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요금을 매겨오다가 미수금을 이제 다 걷어서 그만큼 이제 다 걷었으니까 요금을 좀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LNG 도시가스 요금은 내려가는데 LPG, 보통 우리 차 쓰거나 프로판가스라고 하죠. 이 가격은 오히려 오릅니다. 그래서 LNG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지고 LPG 가격은 오르게 된다라는 점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톡 왔네요. 예. 근데요, 이 국산 과일의 대표 주자, 이 배사과 가격도 또 떨어진다. 근데 이게 도시가스 가격 떨어지는 거하고 배사과 가격이 떨어지는 거하고 이게 조금 요 배사과 가격 떨어지는 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가게는 좋은 부분인데 전체 경제로 보면 약간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이 배사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신 교수님도 잘 안 드시는 이유도 있고요. 김영란법 시행과 어떻게 알지? 네, 김영란법 시행 때문에 원래 사과하고 배는 선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수요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올해 추석 전후로 배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25% 정도 내려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다 못해 정부가 항상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쌀을 잘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쌀처럼 배나 사과도 수급 안정 대책,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 국산 배, 사과 좋다라는 내용을 계속 홍보를 하기로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과일 농가 판로 확보를 위해서 과일, 사과, 배 같은 걸 간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새 아침을 통해서도 국산 배와 사과를 많이 먹으라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사과를 먹겠습니다. 배 사과도 좀 받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배당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 간단하게도 알아보죠. 맞습니다. 삼성전자 항상 하면 실적 투자, 사상 최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적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들에 대해서 주는 배당까지 확 늘리기로 했습니다. 향후 3년간 연간 9조 6천억 원, 10조 원 정도씩을 계속 배당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근데 내일은 비 소식이 있죠. 날씨가 오늘부터 좀 흐리기 시작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창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